2023년 7월에 공백이가 읽은 11권의 책 그리고 2권의 스페셜 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제가 읽은 책들을 모아서 들고 돌아왔습니다. 2023년 7월에 공백이가 읽은 11권의 책 그리고 2권의 스페셜 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7월이랑 8월에 계속 고전 문학 강의를 하고 있어서 이번 달 독서 목록에 고전 문학이 한 4권쯤 들어있어요. 그거 먼저 연달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서머신 몬의 달과 유펜스입니다. 이미 너무 유명한 책이죠. 저도 이 책을 참 여러 번 읽었는데요. 간략하게 내용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책의 주인공은 스트링랜드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평범한 증권 브로커였는데요. 어느 날 처자식을 두고 호련히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다른 여자가 생긴 게 아닌가 하면서 의심하면서 추적을 해보니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단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집을 나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스트링랜드는요, 물에 빠진 사람이 헤엄을 치듯이 정말로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그림만을 갈구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인간적인 도리라든지 돈벌이, 사회적인 인정 이런 건 모두 안중에도 없어진 상태가 됩니다. 아사 직전 상태까지 가기도 하고요. 자신을 극진하게 돌봐줬던 친구의 아내와 살림을 차리기도 하고요. 이 그림을 선택한 시점부터 굉장한 기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달과 유펜스는 화가 폴 고갱을 모델로 쓰여진 소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목에서 이 달은 스트링랜드가 추구하는 이상의 세계, 그리고 유펜스는 세속의 인간이 추구하는 현실로 보통 그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실과 이상의 대립, 선택 이런 면에서 자주 다뤄지는 소설이에요. 한편 이 스트링랜드의 기행이 어떤 예술가의 전형처럼 그려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예술가들 그리고 예술가 지망생들이 널리 읽고 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는 사실 이렇게 잘 알려진 면들보다 이 책의 어떤 폭력적인 면모를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예술이나 예술이라는 이름의 광기로 자행되는 어떤 폭력이나 이 소설 자체에서 묻어나는 여성 혹은 식민지에 대한 폭력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져서 이번에는 평소랑 조금 다른 감상으로 읽게 된 소설이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 독서 모임에서 나눠보기도 했고요. 서머신 몬의 너무 유명한 소설 달과 유펜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도 고전 소설입니다. 김은국의 순교자입니다. 제가 채널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린 바 있는 제가 사랑하는 고전책 중에 한 권이죠. 이 소설의 배경은요, 한국전쟁 당시입니다. 남한이 평양 가까이까지 치고 올라갔을 때거든요. 이때 당시에 평양에 당도한 이대위라는 인물이 바로 이 평양에서 12명의 목사가 중공군 비밀경찰에 의해서 납치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12명의 목사들 중에 단 2명의 목사만 살아 돌아온 상태고요. 이 사건을 군의 어떤 선전용으로 이용하고 싶은 상부의 명령을 받아서 이대위는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대위는 살아 돌아온 신목사와 한목사라는 인물에게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 한목사는 납치된 과정에서 정신이 나가버려서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신목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히려고 들지 않아요. 심지어 자신이 나머지 목사들을 배신하고 살아남았다라는 누명을 쓰고 있는데도 이 사건의 진실을 좀처럼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납치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가는 와중에 인물들은 신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털어놓게 되는데요. 바로 이 지점이 소설이 독자에게 건네주는 가장 큰 딜레마이기도 하고 주제의식이기도 합니다. 저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신을 믿는 마음 그리고 구원을 바라는 마음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 한켠이 조금 동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책의 주제에 항상 관심이 갔고요. 이번에 강의 때문에 다시 읽었을 때도 여전히 너무나 멋진 소설이었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신과 구원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을 아주 깊은 이야기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매력적인 책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 김은국의 순교자 살펴봤고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입니다.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 픽 도서이기도 해요.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이번 달에 진짜 저한테 너무 새로운 기쁨을 준 책이었어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내용 이야기해볼까요? 배를 타고 북극을 탐험하고 있던 월턴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북극을 표류하고 있던 남성 한 명을 구조합니다. 이 사람은 거의 죽기 직전으로 아주 꼴이 말이 아닌 상태로 이제 구조가 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그게 주인공인
주인공인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참고로 이 프랑켄슈타인은 여러분이 흔히 그 괴물의 모습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괴물의 이름이 아니라 그 괴물을 만든 창조자의 이름, 이 남자의 이름입니다. 아무튼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을 구조해준 월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야기인즉슨 이러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너무나 과학에 심취했던 이 프랑켄슈타인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각고의 노력 끝에 생명을 가진 존재를 창조하는 비법을 알게 됩니다. 시체의 부분을 끌어모으고 거기에 전기 자극을 가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피조물을 만들어냈는데 막상 이 피조물을 만들어내고 나니까 이 아이가 너무너무 끔찍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은 그 피조물을 버려두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자,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때의 충격을 겨우겨우 추스르고 살고 있는 프랑켄슈타인에게 어느 날 슬픈 소식 하나가 당도합니다. 이게 뭐냐, 고향에 있는 어린 동생이 죽었고 그 누명을 자신의 집안에서 사랑하던 하녀가 쓰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프랑켄슈타인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이 만든 그 괴물, 피조물이 동생을 죽였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고향으로 향하죠. 여기서 고향으로 향하던 중에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피조물은 자신의 삶에 생겼던 일들을 자신의 창조자에게 털어놓기 시작해요. 여기까지가 소설 중반부 정도의 이야기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저는 이 프랑켄슈타인을 정말 옛날에 읽었고 그때도 그냥 와 되게 재밌다, 흥미진진하다 라는 느낌으로 읽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감상이 완전히 달랐어요. 재밌기도 너무 재밌었지만 일단 너무 슬퍼서 거의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책을 읽어야 했고요. 또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 소설 뒤에 숨겨진 어떤 과학 이야기들 같은 것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재미가 더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을 최초의 과학소설이나 공포소설로 보는 견해가 많잖아요. 이 소설에 주어진 이런 수식어들 때문에 보통 프랑켄슈타인 하면 뭔가 미친 과학자의 이야기, 괴물의 이야기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진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인간 세계의 기이함, 인간의 모든 감정들, 인간이 인간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조건들, 인간이 인간을 받아들이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와 진짜 탁월한 고전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강력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 픽 도서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역시 고전책이에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입니다. 이번 달 저의 두 번째 스페셜 픽 도서고요. 이 책도 제가 되게 사랑하는 고전 중에 한 권이에요. 이 책은 1984와 함께 디스토피아 소설의 대표주자격으로 여겨지는데요. 1984가 좀 더 정치적인 느낌의 디스토피아 소설이라면 이 책은 더 과학적인 면모를 부각시킨 디스토피아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멋진 신세계의 설정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멋진 신세계 속의 인간들은 태아 때부터 모든 것이 조작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예컨대 내가 탄광에서 노동을 하는 계급으로 태어나길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키는 작게 그리고 빛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그리고 더위에 잘 견디게 자신의 일과 관련된 것 말고 책이나 꽃 이런 것들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게 조작됩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마치 기계의 부품처럼 자기의 일만을 하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요, 이 아이가 자신의 일을 좋아해요. 왜냐면 자신의 모든 조건에 딱 맞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계급에 맞는 일을 하고 거기에 맞춰져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거죠. 더욱이 기분이 조금만 불편해지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소마라는 약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마를 국가로부터 정기적으로 배급받기도 하고요. 뭐 과자나 아이스크림처럼 길에서 쉽게 사 먹기도 해요. 그러면서 부작용 없이 모든 시름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 멋진 신세계 속의 세상은요, 사람이 자신의 일만을 하면서 사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모두가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균열도 없이 완벽한 세계에 어느 날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계급과 맞지 않는 외모로 태어나서 컴플렉스를 느끼던 남성 버나드가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바깥 세계, 이들이 야만 세계라고 부르는 세계에 가게 되거든요. 거기서 야만 세계에서 살고 있던 두 명의 인물 존과 린다를 이 문명 세계 안으로 데려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 문명 세계가 큰 충격과 이슈에 휩싸이게 되죠. 이로 인해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 멋진 신세계의 줄거리입니다. 이 소설은 독자로 하여금 인간의 자유의지 대
쾌락과 완벽한 즐거움, 안정을 재어보게 만드는 소설이에요. 그럼 네, 그렇잖아요. 디스토피아 소설이라고 하면 이 세계가 뭔가 위험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경계해야 할 세상처럼 보여야 하는데 이 소설 속의 세계는 진짜로 유토피아 같아요. 이 소설 속의 세계는 너무나 완벽하고 행복한데 지금 제가 사는 현실 세계는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나고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 소설 속 세계가 뭐가 그렇게 나쁜가? 너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디스토피아 소설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 기묘한 어떤 감각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읽을 때는 이러한 느낌이 더 강하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을 가로지르는 모든 설정부터 스토리까지 정말 재미있게 읽어보실 수가 있고 그 뒤에 우리에게 남는 문제들까지 아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소설이었습니다. 이번 달 저희 두 번째 스페셜 픽 도서 멋진 신세계를 여러분께 권해드리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고전 소설들을 연달아서 좀 소개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약간 여름용 소설들, 어딘가 독자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드는 소설들을 모아서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김진영 작가님의 마당에 있는 집입니다. 요거 엘릭시르에서 18년도에 나온 책인데 최근에 드라마화 되면서 또 한 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소설의 주요 인물이 둘 등장하는데요. 먼저 주란이라는 인물을 살펴볼게요. 이 인물은요, 모든 걸 다 가진 인물처럼 보여져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마당이 딸린 넓은 집에서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과 토끼 같은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 하나 문제가 생겨요. 어느 날부터 마당에서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란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요. 친구들도 놀러 왔다가 너네 집에서 너무 심한 냄새가 나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주란이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해보니까 남편은 화단에 뭐 죽은 동물이 있거나 공사 중에 쓰레기 같은 게 묻혀 있을 거야. 내가 금방 해결할게 하면서 별스럽지 않게 넘깁니다. 근데 주란은 아무래도 계속 의심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혼자 화단을 삽으로 파헤쳐 보는데 이 화단 안에서 가느다란 사람의 손가락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한편 다른 주요 인물인 상은도 있습니다. 상은은 임산부인데요. 가정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열심히 일을 해나가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게 뭐냐?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원래 밤낚시를 하러 간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죽었다는 연락이 온 거죠. 자, 이 죽음의 그림자들을 시작으로 해서 두 사람의 전혀 관련 없을 것 같던 이 인생이 얽히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 남편들의 행적이 뭔가 수상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건을 서로 파헤쳐 나가는 거죠. 이 책이 사건을 따라가는 내내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자아내거든요. 일단 무엇이 진실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사실인지 이 모든 실마리들 속에서 가짜를 걷어내면서 이제 진짜를 찾아 나가야 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게 그려져 있어요. 짧지 않은 소설인데도 끝까지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책이었습니다. 저도 재미있게 읽었고요. 드라마는 책이랑 조금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혹시 책이랑 드라마 다 보신 분들은 후기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 작가님의 마당이 있는 집 소개해드렸어요. 네, 다음 책입니다. 정보라 작가님의 연작소설집 한밤의 시간표입니다. 이 책도 읽는 이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는 책이죠. 저는 겁이 많아서 이 책 사놓고 못 읽고 있다가 밤에 이제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길래 요때다. 오늘은 읽을 수 있겠다. 안 무섭겠다 하고 재빨리 꺼내 읽은 책이기도 해요. 이 책에는 7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로 읽어보셔도 되지만요. 연작소설이니만큼 소설을 가로지르는 큰 줄기는 동일해요. 이 큰 줄기는 바로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는요, 흔히 귀신 들린 물건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연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들, 그리고 물건에 얽힌 이야기들이 이 소설의 내용을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물건이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양이나 고양이 같은 동물과 관련된 사연도 있고요. 손수건이나 운동화 같은 아주 일상적인 물건에 얽힌 사연들이 많아요. 왜 우리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들 중에 나폴리 괴담이라고 해서 어디선가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이야기함으로써 공포를 자아내는 그런 괴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호텔에서 몇 호가 보이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앞에서 누군가가 부른다면 대답해서도 안 된다. 사실은 없는 호우며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요. 이 소설의 시작도 그래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라는 소설로 이 책이 시작이 되는데 금기라는 키워드로 공포감을 싹
자아내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잘 살펴보면 어떤 사회의 부조리함들, 인간의 서글픔 같은 것들이 묻어나는 책이라서 여러 가지 감정선을 건드리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책, 정보라 작가님의 한밤의 시간표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쿄 기담집이고요. 14년 여름에 출간됐던 책이에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뭔가 기이하고 신기한 일들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한 일들, 도무지 뭐라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해석하기는 힘든데 분명히 실제로 일어났고 내 삶에 깊이 각인되어 버린 사건들,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5편 실려 있는데 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우연이 계속 반복된다든지, 이미 죽은 사람을 너무나 분명하게 목격한 어떤 누군가와 만나게 된다든지, 동물이 말을 하거나 기묘한 행위를 한다든지, 사람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졌다가 영문도 모르는 곳에서 갑자기 발견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소설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하루키 소설답게 굉장히 담담하면서도 환상적인 그 순간을 잘 묘사해내고 있는 책이었어요. 하루키가 이런 걸 너무너무 잘 포착하잖아요. 환상인지 신기루인지 모르겠는 그런 순간들, 아른아른하는 그런 헷갈리는 것들을 딱 잡아내는 힘이 있는데 이 책도 그런 책이었죠. 이 책 소개 문구를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묘하고 불가사의한 일인데 어쩐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공감이 됐고, 만약에 현실과 환상이 이렇게 등을 지고 있다면 딱 요 가운데 경계선에서 일어날 만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끝까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책입니다. 짧고 가볍게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기담집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키의 도쿄 기담집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도 소설입니다. 이번에는 장편 소설이고요. 미나토 가나의 모성입니다. 국내에서 왜 반전 소설들로 엄청 유명세를 얻고 있는 작가죠. 소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요, 한 여고생이 추락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소녀의 엄마가 조사를 받는데요. 이 엄마의 이야기로 이 책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엄마는 내가 진짜 목숨을 바쳐서 애지중지 길러온 딸인데 믿을 수가 없다라는 반응인데요. 이 반응과 함께 이 가족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들려주게 됩니다. 이 엄마라는 사람은요, 사실 자신의 엄마에게 어마어마한 애정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거의 엄마의 분신처럼 살아왔고요. 그래서 결혼도 엄마가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랑 하고, 자신이 살면서 하는 모든 일, 이뤄내는 모든 일이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엄마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한 일이에요. 정말 엄마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이 처음에 떨어진 여고생, 그리고 그의 엄마, 그리고 그 엄마가 너무 사랑하는 엄마, 이렇게 3대가 나중에 이제 한 집에 살게 되는데, 이 집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져요. 산사태가 나서 집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때 공교롭게도 그 여고생이었던 딸과 할머니가 동시에 농해에 깔리게 돼요. 엄마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둘 중에 한 명만 구조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결국 자신의 딸을 선택해서 구조를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할머니는 돌아가시게 돼요. 자신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엄마가 자신의 눈앞에서 죽게 된 거죠. 이 큰 비극 이후에 이 모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왔는지를 추적해가면서 이 소설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 여고생이 왜 추락하게 됐는지 그 비밀도 밝혀지게 되고요. 이 책은 무섭다기보다는 약간 그 히스테릭한 느낌이 되게 잘 표현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이상하면서도 왠지 납득이 되는 인간의 어떤 뒤틀린 마음, 예민한 신경 같은 게 되게 잘 묘사되어 있어서 보는 내내 재밌기도 하고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미나토 가나의 모성 소개해드렸어요. 아, 이번 달에 소설 진짜 많았죠. 이제 소설은 끝났고요. 다른 장르의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유시민 작가님의 책,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입니다. 이 책은 이미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책이라서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평생 문과형 인간으로 살아온 유시민 작가님이 우연한 기회에 과학 책들,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접하게 되면서 과학적 사고라는 도구를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적 사고라는 도구가 다른 학문에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데도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문과가 접근하기 쉬운 과학 분야부터 파고들고 있는데요. 그 순서대로 뇌과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수학, 이렇게 순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과와 어딘가 접점이 있는, 문과가 흥미로워할 만한 이야기들을 먼저 펼쳐내면서 스무스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인간 사회의 구조를 과학과 관련지어서 한번 살펴보거나 철학에서 오랫동안 화두 삼았던 인간의 덕 같은 것을 과학적인 시선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과학적 사고가 낯설었던 저에게 굉장히 큰 환기가 되어줬고 재미가 되어줬던 책이었어요. 과학자가 문과의 언어로 말해서 과학을 아주 쉽게 이야기해주는 책들이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얻고 또 많은 도움이 되듯이, 반대의 방향에서 이렇게 크로스되어 나오는 책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독자들 역시 손에 쥘 수 있는 도구가 많아지고 그 도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유를 깊이 해볼 수도 있게 되겠죠. 제가 이 책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리뷰 남겨놓은 게 있어서 이 위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의 책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제가 늘 눈여겨보고 있는 시리즈죠. 유유의 문장 시리즈. 이번에는 듣기의 말들입니다. 박총 작가님이 쓰셨어요. 듣기라는 주제로 이렇게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게 이 문장 시리즈의 매력이기도 하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좀 더 존중하고 겸손하고, 이런 듣기의 방법부터 시작해서 어른으로서 어린이의 말을 듣는 것, 그리고 의사로서 환자의 말을 듣는 것, 인간 동물로서 자연과 비인간 동물의 말을 듣는 것, 이렇게 들리지 않는 것까지 들을 수 있도록 아주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펼쳐놓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듣기에 대한 시야와 마음가짐이 넓어지게 만들어주는 책이었어요. 이 유유의 문장 시리즈는 한 가지 키워드를 두고 마치 마인드맵 하듯이 그 테마의 여러 면모들을 좀 살펴볼 수 있거든요. 독자로서 한 키워드에 더 깊어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건데, 이 듣기라는 테마에서 다채로워지고 깊어지는 시간이 저한테 꼭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듣기라는 행위가 수동적인 행위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품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해야 하는 행위잖아요. 또 나한테 가치 없고 나의 삶을 꺾어버리는 그런 쓸데없는 말들을 듣지 않는 것도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행위고요. 그런 면을 이 책이 다시 짚어준 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박총 작가님의 듣기의 말들이었습니다. 네, 이번 달 월말 정산의 마지막 도서입니다. 정성은 작가님의 궁금한 건 당신이에요. 대화 산문집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독특하고 따사로운 책이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 책 보고 대화 산문집이 뭐지? 그랬거든요. 이 책이 어떻게 쓰여진 책이냐를 먼저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성은 작가님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계속 만나게 될 거잖아요. 뭐 낯익은 사람이든 낯선 사람이든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 이 책에 실려 있고, 그 이야기로부터 파생된 어떤 생각들과 산문들이 딸려있는 식으로 이 책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산문집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주 쉽게 생각해보면 인터뷰에 작가의 생각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독특한 거는 이 인터뷰한 사람들 때문인데요. 보통 인터뷰라고 하면 유명인들이거나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 사람들을 많이 인터뷰하죠. 최근에서야 뭐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동네 어른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흐름도 생기긴 했지만, 이 책에서는요 막 이런 분들이 인터뷰를 해요. 택시 타고 가다가 만난 택시기사님, 외국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 외국 식당의 주인분, 일하다가 어떻게 연이 닿게 된 사람들,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만난 사람들과 인터뷰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하는 인물들이 너무 특이했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도 딥한 이야기를 나눠요. 낯선 사람과 짧은 시간 안에 교감을 해야 되니까 그들의 인생을 막 다 들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만큼 그 사람이 가장 하고 싶었던, 가장 엑기스가 되는 말들을 나누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요조 작가님이 이 책 추천사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라는 글을 남겼는데, 그 말이 아주 크게 와닿았던 책이었습니다. 누군지 모를 사람의 이야기에서 아주 커다란 안온함과 따스함 그리고 사랑을 느끼게 하는 책, 정성은 작가님의 궁금한 건 당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2023년 7월에 읽은 책들을 모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때그때 하고 있는 과업에 따라서 제 독서 목록이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런 게 참 여실히 드러나는 이번 달이었죠. 예전에 봤던 고전 책들을 다시 보면서 새로운 기쁨을 느껴보기도 했고, 혼자서는 안 읽었을 책들을 읽게 되면서 느끼는 다채로운 재미도 있었던 달이었어요. 제가 이 모든 독서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보기 분들이 자그마한 재미를 얻어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멋진 책 이야기 들고 돌아올게요. 우리 공보기 여러분,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보기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